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우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이죠. 이 수도권 지역에서 대대적인 어마어마한 폭우가 지금 부었지 않습니까? 이 피해도 상당하게 지금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요. 사망이 7명, 그리고 실종이 6명, 부상이 9명. 그래서 우선 인명피해가 말이죠. 22명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하루 전 기준이니까 아마 내일 자고 일어나면 인명피해도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서의 폭우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80년 만에 최대의 폭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기준으로 치면은요. 118.6mm가 80년 전에 세웠는데, 바로 이번에 내린 비는요. 어느 정도 왔냐면 시간당 141.5mm가 왔어요. 그래서 80년 만에 이 기록을 깼는데 무려 시간당 거의 한 30mm 이상 정도나 더 많이 퍼붓었으니까 이 기록만 보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서울 지역의 폭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충분히 짐작이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폭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이번도요, 사실상 제가 쭉 기사들을 연구해 봤더니요, 이것도 역시 인재예요. 왜 인재라고 하느냐? 이게 서울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말이죠.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웠는데, 그 당시 우면산 일대에 이 피해가 나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웠는데, 그때 세운 대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제대로 진행이 안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하수 관로를 바로잡는 배수구역 경계 조정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배수구역, 이 조정 공사가요, 원래 2016년도에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이 목표 시기가 이 예산 문제라든가, 이 지하 시설물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얽혀가지고요, 이게 2024년까지로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치면은, 2015년도에 만들었었는데, 이 계획을, 이게 그러니까 거의 10년 이상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 연기가 되는 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제대로 된 이 하수관로가 연결이 안 되니까 그만큼 비가 폭우로 내지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서 특히 강남역 쪽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강남역은 왜 이렇게 빗물 흡수가 안 되느냐? 우선 아스팔트 도로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침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대가 말이죠. 이 서초역, 교대역 그쪽에 비해서 한 10여 미터, 한 5미터 정도나 강남역이 지대가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지형적 특성이요. 항아리형으로 되어 있어갖고 또 물이 잘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런 폭우가 나왔을 때 해결이 안 되고, 집중 침수가 되는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덧붙여갖고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제 SNS 상에서도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주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관련 예산, 즉 수방 취수 예산이요. 작년도의 경우에 무려 896억 원이 삭감이 됐다고 합니다. 원래 5,099억이었는데요. 이게 4,200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럼 이거 작년까지 누가 서울시의회를 장악했습니까?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장악했잖아요. 민주당이 이걸 다 삭감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시장, 지금 오세훈 시장 때 최근에 말이죠. 추경 예산도 편성을 해가지고 한 292억 원 정도는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강남역 일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가 완전히 지금 물에 잠기는 이런 비극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인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와중에도 말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얼마나 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고 있느냐,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이 지금 폭우 와중에 참모들하고 술이나 마시는 것 같은 그런 SNS 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 각하, 지금 300mm가 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수해 관련 상황을 보고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 작년,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이 저녁 때 이 격려 만찬을 하는, 그래서 이제, 맥주 한 잔씩 이렇게 하는 이 장면의 사진을 올려놓고서, 지금 300mm 비가 왔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폭우가 난 현 상황에서 참모들하고 술 마시는 것이 연상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난 500 시켰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술자리판으로 지금 연상을 시키는 이 아주 교묘한 이 합성
그러니까 사진과 글을 합성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런 교묘한 머리를 써가지고 지금 가짜 뉴스를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제 저도 그래서 심야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심야에 특별 긴급 지시를 했다. 저도 어제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밤 1시경에. 그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전화로 보고받고 또 전화로 지시하고. 왜냐하면 어제 헬기까지 타고서 한번 순시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해버렸는데 이 심야에 헬기 띄울 수 있겠어요? 그럼 난리 나죠. 주민들이. 더군다나 그 윤석열 대통령 자택 그 아크로비스타 그쪽에도 침수가 돼가지고 지하 차고까지도 침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헬기를 띄우겠어요? 못 띄웠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 상황을 보고받고 또 지시도 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럴 때 전화가 유용한 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를 하고 있느냐? 자택에 갇혔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러죠? 왜곡시킨 지금 SNS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택에 갇혔다. 자택에 갇힌 게 아니라 자택에서 업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택이 대통령이 있는 자택이 말하자면 현장 이번에 폭우와 관련된 종합 컨트롤 타워 지휘소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택에 갇혔다는 거예요. 자택에 갇히긴 무슨 자택에 갇혔습니까? 자택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했지. 그래서 한덕수 총리라든가 이상민 장관, 오세훈 시장 수없이 통화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자택에 갇혔다. 그래서요, 이거를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에서요, 공식적으로도 해명하고, 그야말로 지금 폭우로 인한 이 자연재해 현상을 가지고 정쟁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대변인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고, 대통령 집무실, 이런 게 왜 그러느냐. 대통령 청와대로 안 하고, 용산으로 이 대통령실을 이동하다 보니까 이게 자택에 갇혔고,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판이 벌어졌고, 그래서 집무실,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전한 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과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는 자택에 갇혔다. 이러한 유언비어를 지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강희선 대변인도 이거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태다. 정쟁 대신에 초당적 이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러니 이게 참, 그러니까 지금 여론이 요즘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요때 요거를 가지고 공격을 하면 여론이 더 빠지겠지. 그래서 더 휘청휘청 하겠지. 이런 얄팍한 계산으로 말이죠. 그야말로 이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현상, 지금 인명피해까지 나오는 이 심각한 상황에서 악성 유언비어를 만들어내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야당과 그 다음에 야권의 이런 이 SNS 공세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감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하여튼 결론. 이번 이 폭우, 인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재는 결국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보완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듭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제일 많이 온 데가 시간당, 그러니까 오늘 오전 5시까지요. 동작구에는 얼마 정도가 왔느냐? 420mm가 왔대요. 420mm. 이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요, 이 재난기금과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철저한 이 피해 복구에 나설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정치권 뉴스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오늘 매우 특이한 일 중에 하나가요, 이 경찰, 지금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데요.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장영하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긴급 체포하게 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이거는요, 민주당에서 작년에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어요. 뭐 때문에 고발을 했느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 한참일 때요. 이 장영하 변호사가 뭘 폭로했냐면 국제마피아파의 행동대원인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로 활동하면서 작년 10월에 이 박 씨를 접견한 뒤에 2015년도에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이 수억 원의 돈을 제공했다. 그러면서 돈다발 사진을 갖다가 공개했어요. 이 돈다발 사진 공개가 이게 가짜뉴스라는 거예요. 허위사실이다. 왜냐하면 이 박철민 씨가 본래 2018년도에 공개했던 사진인데 이게 돈다발, 이재명한테 전달한 돈다발이 아니고 당시 렌터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서 홍보용으로 찍어낸 돈다발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준 돈다발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의 민주당이 작년에 이 박철민이하고 장영하 변호사를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하니까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으로 넘어와서 서울경찰청에서 이 박 씨가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하고요, 수원구치소, 그 다음에 장영하 변호사 사무실을 잇따라 압수수색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오늘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요 1차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포 시한 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있고요. 이 장영하 변호사는 이번 선거 기간 중에 충남 훗볼의 후원금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형 강제 병원 입원, 강제 입원, 이런 이재명과 관련된 많은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친형과의 갈등 관계를 사는 책자 굿바이 이재명을 작년에 12월에 발간해가지고 거의 이 굿바이 이재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의 그 실체를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이 알게 하는데 상당한 유익한 활동을 한 사람이 바로 장영하 변호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부분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야말로 지금 야당이 무서워서 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또 이 경찰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비선 캠프 의혹을 받았던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압수수색, 이게 이재명 집하고 딱 옆집으로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옆집으로 정했는데 도공 측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측에서도 전혀 몰랐다. 이 도공 합숙소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이건 이재명의 얘기고, 그 다음에 도공에서는 그 옆집이 이재명 집이라는 것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완전한 거짓말을 해서 이거를 넘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바로 최근까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 아파트를 누가 매물로 내놨느냐, 바로 김혜경의 최측근 비서인 배소연 여비서관이 이거를 부동산에 내놨어요. 이거를 전세를 놔달라. 왜 전세를 놔달라고 내놨고,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은밀하게, 야, 내가 우리 집이 여기니까 여기다가 비선 캠프 하나 만들어. 그럼 내가 일하기도 좋잖아. 이렇게 다 짜놓고서도 그게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또 보안이 누설되잖아요. 작전이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김혜경과 그 다음에 이재명의 최측근인 배소연 여비서가 부동산에 슬그머니 내놓고, 계약은 그 부동산에 내놓은 걸 다 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도공에다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에 내놨으니까 당신이 말이야 부동산에 가서 이렇게 계약해. 그래서 계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짜고 친 고스톱인데 전혀 모른다고 양쪽에서 다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게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금 경기 경찰 남부경찰청이죠. 여기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GH 본사하고요, GH 본사를 이미 압수수색을 한번 했는데, 바로 오늘 GH 본사하고 판교사업단, 왜냐하면 판교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의 합숙소로 이용했다. 이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식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GH 본사는 두 번째, 그리고 판교사업단에 대한 수사도 이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31일 날 1차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40여일 만에 두 번 압수수색, 즉 보안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개 직원의, 그야말로 평범한 직원의 합숙소를 갖다가 61평짜리 아파트를 얻는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이 보증금이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9억 5천짜리. 이게 평범한 직원 하나의 합숙소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서 아파트를 얻는다. 이거 상식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비선 캠프로 쓰였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 신뢰성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GH 합숙소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이 집 소유자는 80대로 되어 있는데 이 소유자의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들 가족들이. 근데 이 아들 가족, 즉 아들하고 그 며느리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성남시 산하기관에 채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누가? 성남시장이 누구예요, 이때가? 전부 뭡니까? 이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 씨가 이거를 내놓았고, 주인의 아들, 딸들이 성남시 산하기관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이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법과 관련된 수사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 지난 3일 날 이 배소연 비서관도 소환 조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공익신고인도 그 7급 공무원 이 사람도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김혜경 소환 임박이 소환도 굉장히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GH2차 이 압수수색 결과를 보고 결국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또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대장동 핵심 실무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요 정민용 변호사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정민용 변호사는 누가 갖다가 성남 도시개발공사 집어넣냐면 남욱 변호사가 집어넣은 거예요. 남욱이가 야 너 성남 도시개발공사 한번 가서 일하는 게 어때? 그래가지고 권고했는데 이 사람이 딱 특채가 된 거예요. 특채가 돼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본래는 전략사업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승승장구해갖고 왜냐면 실세가 집어들었으니까 전략사업실장으로까지 승진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유동규한테 직보하는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었는데 직보하는 그런 역할을 또 했어요. 그리고 성남시장한테까지도 보고를 하는, 즉 이재명한테도 보고하는 그러한 또 이 채널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정민용 변호사가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4인방하고 공모해가지고 화천대유하고 천화동인 1호에서 7호에 이르는데 여기에 최소한도 1827억 원의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빼도록 해가지고 이 장치를 빼도록 한 사람. 그래서 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이 가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민간업자들한테 이익이 집중적으로 가니까 그 가야 할 이익이 본래 성남 도시개발공사로 가야 되는데 민간업자한테 갔잖아요. 이게 바로 배임 혐의예요. 그래서 불구속 기소가 됐고 그래서 이런 민간사업자들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 손해를 제공한 대가로요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 사람이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 정민용 변호사는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즉 성남시장과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재명한테 이재명을 여러 번 찾아가서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러한 법정 증언까지도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법정 증언은 누가 있느냐?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정민용 변호사의 직속 상관으로 근무했던 김민걸 회계사가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요, 이 검찰에서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에 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말이죠.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수사도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제발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재명이 빨리 이거 가둬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제 8월 12일이죠. 한 3일 후면은 8.15 특사가 이제 확정 발표되게 되는데 지금 법무부에서요. 최종적으로 이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려서 다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결정이 됐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이제 그 결정대로 그대로 추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별도의 본인 입장을 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사항인데요. 지금까지 보면은 MB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완전히 빠졌다. 그리고 경제인도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로 빠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최근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정치인은 전면 배제했다. 그 차원에서 김경수와 그 다음에 MB도 빠졌고요.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기도 원장도 다 빠졌다. 그리고 최경환 전 장관도 빠졌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도 빠졌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롯데 신 회장 이런 사람들은 이제 수면이 됐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인사 문제가 되겠는데 지금 이제 1차적으로는 교육부 장관이 이제 물러나게 돼 있는데요. 자, 이거 갖고 되겠느냐? 그래서 추가적인 새 인사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실이 타겟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거의 비슷하게 느낌을 갖고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박근혜 그 다음에 당에서야 당이야 별도로 진행되지 않고 아예
지도체제 자체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손다지 않은 곳이 대통령실밖에 없는데 대통령실도 쇄신을 하라. 이것이 상당한 여론의 압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제 홍보라인, 정무라인, 이런 이 책임자들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귀결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잠시 후에 오늘 비대위 체제로 이제 넘어갔는데 비대위 체제와 관련된 뉴스를 종합적으로 분석 정리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이 시청을 많이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